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발생한 여객기와 군 헬기 충돌 사고로 탑승자 67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사고 여객기엔 전현직 피겨스케이팅 선수 약 20명이 타 있었고 한국계 선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깜깜한 밤하늘에 섬광이 번쩍이더니 아래로 추락합니다. 현지 시간 29일 밤 워싱턴 DC 로널드 레이건 공항으로 착륙하던 여객기가 미 육군 블랙호크 헬기와 충돌했습니다. 당국은 기체가 추락한 포토맥강에 300여 명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67명 전원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adly, there are no survivors. This was a dark and excruciating night in our nation's capital and in our nation's history, and a tragedy of terrible proportions. 사고 여객기에는 경기에 출전한 뒤 복귀 중이던 전현직 피겨스케이팅 선수 약 2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한국계 청소년 피겨 선수 2명과 세계 피겨 선수권 챔피언 출신인 러시아 부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ve never seen anyone love skating as much as these two, and that's why I think it hurts so much. 당국은 헬기 고도 문제를 지적하며 충돌 원인이 군 헬기의 실수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Some sort of an elevation issue that we have immediately begun investigating at the DoD and Army level.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수준 미달의 인력들이 관제사가 되면서 참사가 발생했다며 전임 행정부의 책임론을 주장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에어부산 화재 원인 조사 절차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아직 기체에 항공유가 가득 차 있어 안전성을 파악 중인데 오늘 위험 평가를 거쳐 안전이 확보되면 바로 합동 감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국은 배터리 폭발 등 모든 가능성을 열고 조사할 방침입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지붕이 녹아내린 여객기로 특수복을 입은 조사관들이 오릅니다. 안으로 들어가 이곳저곳을 살핍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본격 합동 감식에 앞서 현장 안전 확인 작업에 나선 겁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오늘 에어버스 관계자들과 사고 여객기 위험 관리 평가를 한 뒤 본격 합동 감식 일정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사고기엔 현재 항공유 16,300리터가 적재돼 있는 데다 비상산소 용기 등 위험물도 실린 상황. 조사위는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항공유 제거 필요성 등을 우선 판단하고 연료를 빼낼 필요가 없으면 즉시 합동 화재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화재가 날개 뒤쪽 좌석 위 선반에서 시작돼 보조 배터리가 화재 원인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토부는 배터리 폭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발화 원인을 조사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조위는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부산 여객기에서는 지난달 12일에도 한 탑승객이 들고 있던 보조 배터리에서 연기가 나 승무원이 곧바로 소화기로 진화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현장 감식 일정이 곧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안영태 극동대 항공운항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현재 항공기 양쪽 날개에 남아있는 항공유 때문에 현장 감식이 조금 미뤄진다고 하는데 이 항공유를 빼내는 작업이 왜 어려운 겁니까? 작업 자체가 매우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 지난번 화재로 인해서 기화성 가스가 잔존되어 있다면 그것을 물리적으로 여는 과정에서 일종의 스파크와 같은 것이 가해지면은 또 화재 또는 더 나아가서는 폭발 같은 발생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안전 진단을 한 연후에 그러한 연료를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 필요성이 있다면 그것을 검토해서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 사고 당시에 해당 항공기 출발 시간이 20분 지연돼서 대형 참사를 막았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이게 불이 난 시각이 실제로 이륙을 한 이후였다면 더 위험했겠죠? 가능성은 충분히 더 그 초기 이륙 단계는 항공기의 모든 위치와 고도와 또 속도 등의 또 항로 등의 변경도 일어나기 때문에
더 지상보다는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 그런 측면에서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화재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요, 지금 기내 선반 속에 있던 보조 배터리에서 화재가 시작됐을 거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보조 배터리로 인한 항공기 화재 사고 자주 있는 일입니까? 매우 빈번한 사고는 절대 아니겠지만 어떠한 원인보다도 가능성이 더 다소 발생될 수 있는 사고 원인은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주로 이제 요즘 많이 쓰이는 모든 전자 제품에 리튬 방식의 이온 그 배터리들이 많이 장착되어 있을 텐데요. 예. 그것의 어떤 그 과부하 또는 과방전 또는 물리적 충격 등으로 인해서 또는 승객이 급하게 자기의 랩탑 같은 것을 심하게 떨어뜨렸다가 가방에 빨리 챙겨갖고 들어온 상태에서 그 오버헤드 베이지 빈에 이제 방치했으면 네. 그게 서서히 열이 가해져서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또 화재가 발생될 가능성은 다방면에서 본다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조 배터리로 이런 것들이 뭐 흔한 물건이잖아요. 근데 네. 이런 것 때문에 기내에서 위험한 상황이 계속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면 반입 규정을 좀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들고 타시는 승객분들이 좀 어떻게 관리를 하셔야 될까요? 어떠한 방책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라는 것은 물론 쉽지 않지만 네. 지금 이제 다소 이제 급한 그 판단에서 본다면은 개인 휴대로 개인별로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고 네. 또는 오버헤드 그 베이지 빈에 놨을 경우에 승무원이 매우 빈번하게 할 수는 없지만 최초에 이륙 직전에 문을 닫기 직전에 우리가 이제 휴대용 열 화상 탐지기가 있습니다. 네네. 그것을 한번 스캐닝을 하면서 특별히 열이 많이 나는 가방이나 아니면 부위가 있는지를 검사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교수님, 저희가 배터리 관련해서 질문 하나 이어서 드려보면 지금 배터리로 인해서 항공기가 절반 가까이 불에 탔는데 네. 이 배터리에서 발생한 불이 처음부터 크지는 않았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렇게 화재가 커진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진짜 조심스러운 물론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잘 분석이 되시겠지만 예. 이러한 초기 진압의 어떤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전소가 항공기 위쪽 부분이 네. 전소가 될 정도로 큰 화재가 발생된 것은 되게 의아스럽습니다. 그 전에 유사한 사례에 보면 초기 진압이 돼서 예. 바로 화재가 이제 멈춘 사례도 몇 건 있었거든요. 네. 네, 물론 지금 화재 원인을 규명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원인으로 밝혀질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일부 탑승객들 사이에서는 에어부산 승무원들의 대처가 미흡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당시 승무원들의 대처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당시 이제 에어부산의 운항 승무원, 객실 승무원들의 어떤 대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예. 제가 이제 감히 조심스럽게 판단을 내린다면 모든 승무원들은 이러한 비상 사태를 대비해서 특히 객실 승무원들은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분들은 철저하게 사전에 교육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매우 절차를 훌륭하게 수행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승객들이 잘 따라주기를 절실히 바라는데 개인적 행동을 한다면 오히려 많은 혼란으로 항공기에서의 안전한 대피 이탈에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 당시에 안내 방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어떤 피해라는 방송을 통해서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예. 그 전에 승무원들이 소리를 저희가 말하는 샤우팅을 한다면서 뭐 어느 쪽으로 뭐 또는 빨리 아니면 뭐 지시를 기다려 주십시오라는 식으로 되게 큰 목소리로 승객들을 제압하고 통제하는 그런 절차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예. 네, 이번 사고에서 사실 승객들이 비상구 문을 열어서 탈출을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네. 그거를 문제 삼는 분들도 있던데 네. 이렇게 사고가 나면은 좀 어떻게 승객들이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특히 객실 쪽에 있는 승무원들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주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책입니다. 네. 그래서 승객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시고 또 급하게 대피해야 되는 그러한 절박함도 반드시 발생이 되겠지만 네. 그 이전에 승무원들의 지시를 따라서 특히 엔진이 아직 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쪽으로의 탈출은 작동되는 엔진에 본인의 되게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느 쪽에 화재가 발생됐는지 승무원들이 판단한 다음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식으로 판단을 해서 한쪽 비상구를 통해서 탈출을 지시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합적인 사항은 운항 승무원과 객실 승무원의 협동하에 지시를 저희 승객들이 잘 따라주시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책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저희가 다행히도 이번에는 심각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항공기의 엔진이 가동 중이었다면 비상 탈출도 상당히 위험했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양쪽 엔진이 다 꺼져 있냐, 어느 한쪽에 엔진이 살아있냐, 또는 어느 쪽 엔진 부분에서 화재가 진행되고 있냐 등등을 판단을 해서 그쪽에 비상구와 도어를 열어서 탈출을 지시를 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네, 계속해서 미국 워싱턴 DC에서 발생한 여객기와 군용 헬기 충돌 사고 소식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고 직전에 관제사가 헬기 측에 착륙 중인 여객기를 피해가라고 교신을 했다고 하는데 네. 왜 사고가 발생한 걸까요? 로널드 레이건 공항은 매우 복잡한 공항입니다. 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백악관과 국회의사당 그리고 또 펜타곤이 바로 인접된 매우 주요한 공항으로서 월간 또는 연간 비행 트래픽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는 복잡한 공항인데 거기에 군사용 목적의 헬리콥터의 운항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그 포로맥 강 쪽으로는 항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명칭으로는 위쪽으로는 항로 1, 또 밑쪽으로는 항로 4번이라는 예. 헬리콥터의 루트가 있는데 거기에 제시된 고도가 있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올 때는 고도 200피트 이하로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그 공항 옆쪽부터 그 특별 지점까지는 네. 그 300피트, 그다음에 뭐 600피트 이런 식으로 고도 제한이 있는데 아직 정확한 그 자료는 저희 또한 못 받았지만 헬리콥터에 운항하는 그 고도가 몇 피트였는지 만약에 제시된 200피트를 초과해서 지금 일부 뉴스 매체에서는 400피트에서 충돌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그 지점에서는 헬리콥터가 400피트를 유지하면 안 되고 200피트 이하의 고도를 유지해야 되는 그 항로가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이제 고도의 어떤 문제가 의도적이냐 아니면 헬리콥터 내에 고도계의 어떤 기압 수치 보정을 잘못해서 잘못된 고도로 유지됐었냐라는 헬리콥터 자체의 두 가지 문제를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아메리칸 헤어의 그 자회사인 그 PSA 항공사의 CRJ 700이라는 기종이 급작스런 활주로 변경으로 인해서 빠른 착륙, 특히 변경된 활주로는 기존에 목적한 활주로보다 약 고도상으로는 길이상으로는 600m, 1965피트나 짧은 활주로이기 때문에 네. 좀 더 빠른 착륙을 위해서 고도를 다소 만약에 무리하게 낮췄다면은 또 그 헬리콥터와 그 항공기 간의 수직적 분리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초래될 수 있었겠죠. 네, 두 항공기 사고 모두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극동대 안영태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 변호인단을 만나며 재판 대응 전략을 고심했습니다.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중단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걸로 파악됐는데 이르면 오늘 내란 사건 재판부가 정해질 전망입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르면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 사건 재판부를 결정합니다.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 임무 주요 종사 혐의로 먼저 기소된 피고인들이 배당된 재판부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은 직접 출석이 기본 원칙이라며 재판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주 2회 탄핵 심판 심리를 진행하고 있어 내란 혐의 재판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은 주 3회 이상 법정에 나와야 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을 내세워 법원에 보석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대통령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난파된 간첩이나 폭탄하고 직보로 연결되는 그런 피고인을 재판할 때에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오늘부턴 공수처의 접견 금지 조치가 풀리면서 하루 한 차례 김건희 여사 등 일반인도 윤 대통령을 면회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여당은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참여한 사실도 문제 삼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황 변호사가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김희수 변호사와 함께 근무 중이라며 재판관 기피 신청을 했지만 기각된 바 있습니다. 여당은 이해 충돌이라며 헌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달 7일 변호사들이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변호사 2,400여 명이 선언문에 이름을 올렸는데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남편 황필규 변호사도 참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당은 이해 충돌을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남편이나 동생이 헌법재판의 불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그런 지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 재판관들의 국가 간 법 의식에 기대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맞겠냐?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재판과 다름없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황 변호사가 소속된 재단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 심판 대리인인 김희수 변호사임을 들어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불공정한 심판이 될지도 모른다는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오늘 그분을 제외한 7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 신청을 기각했으며 그 결정문을 오전 중에 송달했습니다. 황 변호사는 이해 충돌 주장에 대해 법적 절차로 판단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에 대해 제2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여당은 이미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고 야당은 하루빨리 특검을 공포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당이 17일 두 번째로 강행 처리한 내란 특검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후 임시국무회의에서 특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31일에 이어 이번에도 제2요구에 무게를 둔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검 제도는 헌법상 3권 분리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1을 요구할 경우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7번째가 됩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구속 기소돼 특검에 실익이 없다며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최상목 대행이 우리의 요구를 저는 수용을 할 것이다. 특검을 발족시켜도 수사할 대상이 없는 것이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특검 수사 대상에서 외환 유치와 내란 선전 선동 등을 제외하는 등 여당 입장을 일부 수용해 최 대행이 법안을 공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의 특검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합리적 관점에서 볼 때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는. 국무회의선 한 달 넘게 미뤄졌던 재외공관장 인사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 대표의 예방을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통합과 단결을 강조했는데요. 주안점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와 거리를 두는 사람도 포용해야 한다고 언급한 걸로 전해졌는데 최근 비명계 인사들이 이재명 일극 체제를 비판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최원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년 인사를 온 이재명 대표의 손을 잡아 올리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합니다. 지난해 9월 이 대표가 방문한 이후 4개월 만의 만남입니다.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차담에서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와 거리를 두는 사람들도 포용해야 한다고 했고 이 대표도 그런 행보를 할 것이라고 답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통합하고 포용하는 행보가 민주당의 앞길을 열어가는 데 매우 중요할 것 같다. 그거에 대해 이재명 대표도 크게 공감을 하고 있고 특히 문 전 대통령은 부울경 지역 발전을 고민해 줄 것을 요청하며 김경수 전 지사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한 걸로 전해졌는데 김 전 지사는 친명 인사들의 모욕 발언 등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요구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김경수 지사님께서 치욕스럽게 당을 떠난 분들에 대한 사과를 좀 요구하셨는데 대변인도 나중에 내가 나중에 문 전 대통령은 또 탄핵 정국을 조기 수습하는데 국민과 야당의 힘이 있었다며 경기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도 적극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설 연휴에도 검찰은 비상계엄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이르면 오늘 내란죄 사건 재판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패널 4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최진영 변호사, 조연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진영 변호사님, 윤석열 대통령이 연휴 기간에 변호인단들 만나서 이제 재판 대응 전략을 고심했다고 하는데 보석을 청구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보석을 청구하게 되면 이게 인용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쉽지는 않지만 재판장이 결단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일단 그 재판에 넘겨지기 전 같은 경우에는 구속하면은 구속 적부심을 청구를 하지만 일단 재판에 넘겨지면은 그 해당 재판부가 구속을 계속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이 보석은 필요적 보석이 돼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다만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 내용을 이렇게 평가를 해서 하는데 사실 그 죄명이 사형, 무기 10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도주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은 사실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죠. 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형, 무기징역 이상의 법정형이고 더불어서 구속될 때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지금 구속을 했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결정적으로 지금 이런 내란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나아가 다 구속됐기 때문에 증거인멸이 없다고 판단할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내란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더불어서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서 바로 구속 기소를 할 만큼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있다는 점, 이런 점에 비추어서 재판장의 결단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석방이 가능하다. 다만 앞에 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특히 이 재판부가 뭐 어떻게 보면 내란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든가 이런 얘기를 할 경우에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어떤 예단을 비쳤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압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상당히 고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이어서 형사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이 윤 대통령 측 형사 재판도 직접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조 변호사님, 이 현행 법에 따르면은 이 형사 재판의 이유로 심판 중지를 신청할 수도 있긴 한데 이게 받아들여질까요? 우리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 이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의무 사항이 아니에요.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과거 전례를 살펴보게 되면 손준성 검사의 경우에 한 차례 중지된 사례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된 전례가 있죠. 지금 헌법재판소의 입장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이번 심리와 형사재판은 무관하다고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만약 형사재판에서 내란죄가 성립이 되든 그렇지 않든 이번 파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거든요. 헌법재판소의 심리 자체는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요소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그것이 초점입니다. 내란죄 성부와는 무관하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신청을 할 것으로는 보여지지만 인용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탄핵 심판 중지 또는 보석 청구 모두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일반 접견이 허용이 되는데 정치권 인사들의 면회가 이뤄질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차원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에 앞서서 사람 대 사람,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저는 그건 옳은 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잡은 바가 없고 다녀오더라도 조용히 다녀올 그럴 계획입니다. 노동일 교수님,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통령실 참모진이 윤석열 대통령 면회할 거다 이런 지금 얘기인데 민주당에서는 맹목적 충성 경쟁이다 이런 비판이 나왔고요. 당내에서도 조폭과는 달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왔어요. 글쎄요, 아까 저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랬지 않습니까? 뭐 인간적인 면에서라고 했는데 우리가 친한 지인이 뭐 혹시 구속되거나 수감되면 면회 가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예. 면회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것이 당연한 얘기인데 인간적인 면에서 그렇게 하는 건 무슨 정치적인 면에서 뭐 대단히 폄하하거나 그걸 가지고 또 우려하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단체적으로 면회 간다 이런 모르지만 개인적 차원에서 한 명씩 면회 가는 건 뭐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은 결국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가 좀 애매하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겠죠. 예. 딜레마죠 일종의. 불가근 불가원이라고 얘기하죠. 뭐 친한 척하기도 그렇고 또 뭐 모른 척하기도 그렇고 애매한 그런 상황을 반영한 거라고 보입니다.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를 찾는 여권 인사들의 입을 통해서 옥중 메시지를 또 낼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뭐 그동안 변호인 통해서도 계속 냈잖아요. 이번에도 낼 걸로 보시죠? 뭐 당연히 낼 걸로 보여지고요. 이번 설에도 내지 않았습니까? 네. 나라가 걱정된다, 뭐 청년이 걱정된다, 김건희 여사의 건강이 걱정된다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나라가 걱정이 했다라고 한다면 계엄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보수라고 해서 계엄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요. 보수 국민들도 이 계엄을 왜 윤석열 대통령이 했을지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일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대통령이 이제는 옥중 메시지를 내는 건 대통령의 자유지만 네. 통합과 경제를 생각해서 극우를 자극해서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벌어지는 것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항상 법 테두리 내에서 통합의 관점에서 대통령의 메시지를 내는 것들이 결국 마지막에나마 국민들을 위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면회를 가겠다는 분들은 이제 인간적 도의 차원에서 가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요.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연일 제기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마은혁, 이미선, 문영배 이 세 사람은 재판도 해볼 것도 없이 그냥 이미 탄핵을 찬성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계선 재판관까지. 헌법재판관들조차도 자기의 이념 지향에 따라서 줄 세우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탄핵이 인용돼서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예상대로 될 경우에 이 결론에 대해서 불복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최진영 변호사님, 네. 지금 문영배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과거에 SNS에서 이재명 대표와 수차례 소통한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고요. 지금 이미선 재판관이나 정계선 재판관의 경우에는 친동생과 남편이 각각 지금 논란인 상황인데 이 부분을 지금 국민의힘은 문제를 삼고 있고 다만 민주당에서는 이게 탄핵이 인용이 될 것 같으니까 벌써부터 불복하기 위해 사전 포석을 까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내묻고 싶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께서 수원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예. 앞에서 재판을 했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 예단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로 해서 기피 신청을 했고 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이것은 불복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재판부가 예단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라는 이유에서 이것에 대해서 제척, 기피 신청을 하는 것이지 나중에 탄핵이 인용에 대해서 불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 이재명 대표도 항소 그 재판에서 불복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그게 아닌 것이죠. 본말을 전도하는 주장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법과 또 탄핵에서 준용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가 예단을 가지거나 아니면은 개인적인 인적 관계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재척 기피 사유가 있습니다. 그 재척 기피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재판을 공정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지 그에 대해서 탄핵 인용에 대한 불복 밑자락을 까는 거라 이것은 오히려 지나친 형사소송법상의 어떤 자기 방어권을 어떻게 보면 없애지는 것이죠. 본인 재판에 있었는데 이런 어떤 요청을 법정 요청을 하는데 당신 이거 재판 인용에 대해서 거부하려고 하느냐라고 한다고 하면 그거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대통령도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하고 그에 따라서 적법 절차 보장 그리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하라는 것은 바로 이런 정신을 얘기할 뿐인 것이지 그것이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불복하려고 하는 밑자락 깔기냐 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적 해석이라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 3명 재판관들이 스스로 재판 회피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 불공정 재판의 배후에 우리법 연구회가 있다고 지목을 했습니다. 어제 발언을 보니까 사법부 요직에 앉혀주고 판결로 보답한다 이렇게 좀 법조계 전체를 확대하는 발언을 했는데 법조인으로서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선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재명 대표의 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기피 신청한 것과 좀 사건이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죠. 그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재판장이 이미 그전 부지사 관련 사건에서 소송 기록을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사건 기록을 다 인지한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면 당연히 편견과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한 부분을 지적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 사건은 전혀 다르죠. 우리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척, 기피, 회피 사유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라고 되어 있고요. 그것이 우리가 법원이 어떻게 인정하고 있냐면 객관적인 사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과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것 자체는 객관적인 사정이 아니죠. 그러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런 개개인의 사정과 어떤 인척 관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것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 자체에 대해서 불복하겠다는 그런 인상을 심어줄 수가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법조인들 굉장히 다양합니다. 진보도 있고 중도도 있고 보수도 있어요. 헌법재판관 구성을 모두 다 중도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보수도 있고 중도도 있고 진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명의 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의 재판관은 국회가, 3명의 재판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추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우리 헌법재판소법, 우리 헌법의 테두리 안에 정해져 있는 그런 구성 자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지적하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자칫 잘못하면 최근에 불거졌던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같은 그런 끔찍한 사태를 또다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정치권에서 이 부분을 좀 자제하는 것이 원당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설 연휴 민심을 두고 여야가 정반대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거대 야당 이재명 세력에 의한 입법 독재, 그다음 사법부 장악, 행정부에 대한 국정 마비에 대해서 굉장히 개탄하고 있고 이런 민주당에 의한 이재명에 의한 그런 입법 독주를 견제를 해야 된다, 막아야 된다는 저는 주문이 더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연휴 기간 중 민주당을 향해 전국 곳곳에서 가장 많이 쏟아진 주문은 한마디로 빨리 끝내고 경제 살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장에 열린 국민적 에너지 및 요구를 수렴하는 노력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정권 교체가 설 민심의 최대 요구이고 민주당의 절대 과제입니다. 노동일 교수님, 여야 모두 이번 설 민심은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누구 때문에 어려워졌냐를 두고는 해석이 각각 다른 것 같아요. 늘 설 끝나거나 추석 끝나면 민심이 어땠냐 나오는데 네.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다 자기들 듣고 싶으면 듣고 보고 싶으면 본 그런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다른 걸 보더라도 그건 애써 외면하는 그런 결과고요. 아니면 둘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권 교체가 의미 높다. 당연한데 이재명 대표는 안 된다. 이런 의견도 있을 것이고 지금 여론조사에서 확인되는 게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포비아도 확인되는 것이고 정권 교체 여론이 정권 유지 여론보다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상황을 보자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지금 얘기하려면 솔직하게 양쪽을 다 보고
민심을 다 보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걸 민심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출 것인가, 우리 태도를 변화할 것인가,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한쪽 민심만 보고 또 한쪽 민심만 얘기하는 그런 것들은 별 의미가 없는 정치권에 늘 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야권 소식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양산을 찾아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거리를 두는 사람들도 포용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실명을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는 조금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근데 이 주문 좀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일단 뭐 원론적인 얘기죠. 그리고 포용과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으면 국민의 대통령인 거잖아요. 그러면 네. 전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자꾸 야당을 탄압하고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야당 대표를 제거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도 야당 지지자 입장에서도 대통령과의 강대강 대치를 통해서 뭔가 이겨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대통령이 먼저 무너진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민주당이 통합과 경제를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그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내부에서의 통합이기도 하고 전 국민에 대한 통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그 길을 가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통합과 민생을 챙기는 그래서 정치적인 포용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김경수 전 지사를 잘 활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비명계가 어느 수준까지 화합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세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작년 4월 달 총선 때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했다라는 정치적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정 속에서 이른바 친명계와 비명계에서는 넘기 어려운 그런 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뭐 좋게 말하면 일극체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재명의 민주당, 나아가 1인 사실 독주 체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와서 이제 손을 내민다? 물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특별히 지금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2심 또 다른 것들에 대한 선고가 계속 이뤄지는 이런 상태에서 과연 조기 대선이 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가 오히려 그 더 커지면 커지지 이것이 봉합되기는 쉽지 않다. 결국 이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에게 얼마나 손을 내밀고 당직을 얼마나 주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야 어떤 실질적인 후속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런 구두선 측면에서 말만 하는 걸로 과연 통합이 될 것인가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거 만만치 않겠다. 나는 영원한 당신의 등불이 되리라. 갈래면 가지 왜 돌아봅니까. 여러분의 투표로 부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누굽니까? 어제 미스터트롯3 1대1 데스매치에서 마스터들을 사로잡은 반전 무대들이 속출했습니다. 데스매치의 추가 합격자들도 가려졌는데 조선일보 최보윤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탁 마스터에게 트롯 신이 왔다고 극찬을 받았던 천록담과 임찬의 무대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아쉬운 미련도 아쉬운 마음도 남기지 말아요. 잃어버린 저기 그리워지면 세찬 비바람 불어도 거센 눈보라가 닥쳐도 나는 영원한 당신의 등불이
깐깐한 영탁 마스터의 극찬을 받으면서 천록담이 이정이 아닌 진짜 트롯 가수로 재탄생한 무대였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천록담 하면 아직도 약간 입에 안 익으신 분들 네. 많으실 텐데요. 영탁 마스터가 어저께 정말 그분이 오셨습니다라고 벌떡 일어날 정도로 놀랐던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 천록담 씨는 그 가수 이정 R&B 가수로 아주 유명했었죠. 그 지난 마스터 예심에서는 약간 트로트 가수로서는 좀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혹평을 받기도 했는데요. 어제는 진성의 님의 등불을 선곡해서 정말 선곡도 실력이다. 네. 이런 느낌과 함께 얼마나 그 트로트에 대해서 진심인지 그런 것을 한꺼번에 맛볼 수 있는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정은 천록담이라고 이제 개명까지 하면서 이 트로트를 가사 하나하나 곱씹어가면서 소화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무대를 통해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불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마스터들뿐만이 아니라 국민 대표단들도 모두 기립박수를 보냈다고 하는데 역대 시즌 동안 이렇게 큰 호응이 있었던 무대가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현장에서는 거의 제2의 막걸리 탄생 아마 미스터 트롯 시즌 1에서 영탁 씨의 막걸리 한 잔 그 첫 소절에 그 사람들이 모두 다 깜짝 놀랐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제2의 막걸리가 탄생했다 이런 경탄이 일어날 정도로 놀랐다고 하는데요. 그 이번에서도 이정이 왜냐하면 천록담 씨가 마스터 예심에서는 그런 모습을 잘 안 보여줬기 때문에 그 몇 주 사이에 트로트의 모습을 굉장히 단련한 마음이어서 좀 보는 사람으로서 저렇게 변신할 수도 있구나. 얼마나 노력하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한편의 드라마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네, 발라드 가수 출신의 대결로 화제를 모았던 춘길과 이지훈 씨의 무대 어땠는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헛스름 저녁길에 하나 둘 수은 꽃이 피면은 그대와 단둘이서 거닐던 이 길을 서성입니다. 뜨거운 마음속 불꽃을 피우리라. 두 분 모두 워낙 뛰어난 가창력을 가지셔서 마스터들도 심사에 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보였는데 승부가 딱 한 표 차이로 갈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장윤정 마스터가 100점 대 100점의 무대였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무대였습니다. 그 이지훈 씨 방금 노래에서도 부르듯이 불꽃을 태우리라라는 가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무대에서 정말 그 마지막 투혼을 태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윤신의 열애를 열창한 이지훈 씨가 춘길 예전에 모세로 유명했었죠. 그 많은 그 가수들한테 떼창을 유도하던 그런 모세에서 춘길로 변신한 그 트로트 가수 춘길로 변신한 모세에게 한 표 차이로 이제 가까스로 이겼는데요. 그 두 무대 모두 다 정말 그 이경규 마스터의 말에 따르면 그 독일과 브라질이 월드컵 16강에서 만난 모양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환상적인 무대였기도 했습니다. 클래식계를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크리스 영과 성악가 강성규의 대결에서는 충격적인 선곡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나머지 서름은 나의 빈잔에 채워줄 나의 야야야들아 네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파친다 크리스 영이 세상은 요지경을 선곡해서 다소 위험한 선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하는데
반전의 무대를 선보이면서 이번 데스매치에서 처음으로 15대 0으로 완승을 거뒀다고 해요. 네, 크리스 영은 조수미의 피아니스트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과거 피아노 전공도 하기도 했고 네. 또 외국에서 뮤지컬 전공도 한 모두 양쪽에서 능력을 보인 능력자이기도 한데요. 강성규 그 성악을 전공한 그 도전자에게 맞서서 사실 저런 노래를 선보이면 조금 좀 약간 가벼운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의 예상을 뚫고 선곡하는 것도 또 하나의 도전이다. 모든 사람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또 미스터 트롯의 매력이다라는 거를 보여준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너무 트로트도 맛깔나게 요즘 더 정말 짜가가 판치잖아요. 네. 그런 것을 꼭 찝는 가사인 것 같아서 좀 재밌게 들었던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제 배우 박광현 씨는 윤복희 씨의 왜 돌아보를 선곡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배우 출신인데 현역 13년 차 가수인 무룡에게 7표 차로 승리를 했어요. 네, 박광현 씨 무대를 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박광현 맞아? 이렇게 저 사람 누구지? 이렇게 생각했을 분들 맞을 것 같아요. 네. 워낙 이 다른 무대에서도 보여주시긴 했지만 그리고 뮤지컬도 도전하며 각종 그 노래 실력을 보이긴 했어도 이 정도로 노래를 잘하는지 게다가 지금까지 나온 도전자 중에 가장 최연장자입니다. 네. 그래서 그 40대의 투혼과 그 최연장자의 관록과 그리고 그 박광현 씨가 얼마나 이 무대에 절실했는지 그 모습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무대이기도 압축해서 보여준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데스매치 탈락 후보자들 중에는 3차전에 진출하게 된 추가 합격자 결과도 있는데 짚어주시죠. 지난주에 굉장히 좀 가슴 아프게 이제 안타깝게 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예. 인이어 실수로 약간 많은 분들을 애타게 했던 박지효 씨가 또 마스터의 선택으로 추가 합격으로 올랐고요. 국민 마스터로서는 국민투표단에 의해서는 최재명 씨와 춘길 씨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여러 임찬 씨 등을 비롯해서 여러 명들이 올라서 총 24팀이 올라서 다음번 회차를 또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다양한 도전들로 인상적이고 감동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 미스터 트롯 3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살펴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인도에서 열리고 있는 힌두 축제에 엄청난 인파가 몰려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인도에서는 세계 최대의 종교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힌두 축제인 쿰브 멜라인데요. 엄청난 규모의 축제 현장,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지난달 13일 시작한 축제는 45일 동안 진행되는데요. 힌두 신도들은 겐지스강과 야무나강, 신화에 나오는 사라스와티강이 만나는 곳에 입수합니다. 이곳에 입수하면 죄를 씻어내고 해탈에 이르게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인도 당국은 이번 축제에 무려 4억 5천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니까 정말 끝없는 인파가 이 강으로 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며칠 전에 압사 사고도 있었다고요? 네, 힌두 축제에 엄청난 인파가 몰리다 보니 종종 압사 사고가 일어나는데요. 29일 새벽에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도 북부의 한 도시에 수만 명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안전 장벽이 무너진 겁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로 40명 가까이 숨졌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도 축제가 2주 가까이 남아있어서 또다시 사고가 나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 최대의 종교 축제라는 명성에 걸맞게 안전하게 축제가 마무리됐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해 곳곳에 약하게 눈발이 날리고 있는데요. 오늘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북에 1에서 5cm, 충남 북부와 경북 북부에 1cm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내린 눈비가 얼어붙어 도로가 미끄럽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전북 내륙에는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강원 북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과 춘천 2도, 대전 9도, 대구와 울산 10도 예상됩니다. 내일은 충청과 남부, 제주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영남과 제주는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 동안 기온은 평년보다 높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입춘이 지나고 더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